들판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네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오늘은 역지사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현 세대를 갈등의 시대라고 합니다. 노사, 여야, 남녀, 동서, 좌우 등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만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고 엄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엄지가 되는 것 또한 자연의 이치인데요. 그러니 언제 어느 때 현재의 처지가 바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겠죠. 오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신분이 바뀌면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돌쇠라는 게으름뱅이가 있었다고 해요. 가족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밥만 먹고 일도 안 하고 잠만 자면 소가 된다고 놀려도 게으름뱅이는 듣지 않았죠. 오히려 소가 되면 풀만 뜯어먹고 느긋하게 살 수 있으니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소머리 모양의 탈을 보여주며 이걸 쓰면 소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소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게으름뱅이가
냉큼 탈을 쓰자 진짜 소가 되었죠. 깜짝 놀란 게으름뱅이가 발버둥을 쳤으나 이미 속고삐와 목줄이 끼어진 뒤였고, 되려 할아버지가 이놈아 조용히 가만히 있거라, 안 그러면 채찍으로 맞을 테니 라고 말했죠. 이 할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소로 만들어 팔아먹는 사기꾼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게으름뱅이를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으로 끌고 가 게으름뱅이를 한 농부에게 팔면서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무를 보여주지도 마시오. 그리고 꾀를 잘 부리니 채찍으로 때리며 일을 시키시오. 라고 주의를 주고 가버렸는데요. 그 후 농부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떼를 쓰는 게으름뱅이를 두들겨 패며 끌고 가 온종일 죽도록 일을 시켰죠. 이에 게으름뱅이는 자신은 사람이지 소가 아니라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으나 오직 소 울음소리만 날 뿐이어서 농부는 아니 이 소가 왜 이래? 라며 더욱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은 게으름뱅이는 죽을 생각뿐이었고, 그러다 우연히 무밭을 지나다가 노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무를 먹고 죽어버리자 라고 결심하고 무밭으로 달려가 무를 우걱우걱 씹어 먹었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소가죽과 소머리 탈이 벗겨지면서 사람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 게으름뱅이는 그날 이후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았으며 게으름뱅이 대신 부지런이가 되었다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변신은 프란츠 카프카의 중편 소설인데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나니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린 한 남성과 그를 둘러싼 가족들의 관계를 묘사한 소설이며 카프카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소설이죠.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해 보면 옷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그레고르는 어느 날 아침 편치 않은 꿈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눈을 뜨자 자신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면서도 그는 조금 더 자보려 하였지만 등껍질을 침대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죠. 그레고르는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잦은 기차 출장으로 시간에 늦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 짧은 틈을 이용해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며 상대할 고객들은 계속 바뀌어 깊이 사귈 수도 없기에 대인 관계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하기 때문이었죠.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빚을 청산할 때까지는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거대한 벌레로 변신한 그레고르가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족들과 지배인은 공황 상태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마루 위에 틀썩 주저앉았고 여동생 그레테는 울기 시작하고 지배인은 질급을 하며 도망을 갔죠.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쫓아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지팡이를 그레고르에게 휘두르고 정말 벌레 취급을 하며 방으로 몰아나 감금하게 되죠. 그날 이후로 그레고르는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단조롭고 무료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동생 그레테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혐오하면서도 방에 음식은 넣어주죠. 그러나 몇 시간 뒤에 다시 돌아와 먹고 남은 음식이든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이든 신경조차 쓰지 않은 채 전부 버려버리고 방 청소조차 해주지 않는데요. 그레고르는 낮에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잠잘 때는 소파 아래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고 여동생이 들어올 때도 신경 써서 그곳에 몸을 숨깁니다. 그러는 동안 그레고르는 점점 진짜 벌레가 되어가는지 방의 벽이나 천장을 타고 기어다니는 습관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알아차린 그레테는 그레고르가 벽을 타고 기어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가구리를 방에서 치워버리죠. 그레고르가 자신의 뜻을 표출하려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에 달라붙자
어머니는 졸도하고 마는데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그레텔을 통해 상황을 어렴풋이 듣게 되고 그레고르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간주하고 몹시 화가 나서 그에게 사과를 마구 던졌죠. 그중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박히면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방구석에서 골골 앓게 됩니다. 아버지가 던진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껍질에 완전히 박혀버린 일로 인해 그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고생하는 동안 가족들은 빠듯한 형편으로 생활을 하기에 어머니와 여동생도 직장을 구해 일하게 되고 유일하게 자신을 돌보아 주던 그레테마저 더 이상 그레고르를 돌보지 않았고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데요. 급기야 그레테는 이제 그레고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죠. 아버지도 그녀의 말에 동의하게 되는데요.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냉담한 반응에 절망하며 방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의 애정을 회상하며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죠. 프란츠 카프카가 독일어로 지어 1915년에 월간지에 출간한 중편 소설인 변신은 인간이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신한다는 소재를 토대로 실존과 부조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무한에 가까운 해석의 다양성, 정확한 의휘, 사용과 정교함의 끝을 보여주는 문체, 카프카적 인식이 잘 드러나는 배경, 치밀한 구조적 완결성, 그리고 그 외 많은 요소 덕분에 20세기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꼽히기도 하죠. 율리시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함께 20세기 초반 이후 문학 판도의 대격변을 야기한 작품이며 변신의 영향을 받은 예술 작품들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프란츠 카프카는 소송과 성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연달아 발표하며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레고르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고통에 떨게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지지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주인공은 자신의 변신에 놀라고 다음으로 자신의 흉측한 몰골에 혐오를 느끼며 마지막엔 가족들의 홀대와 질시 속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자신의 처지를 가장 아파하고 이해해 주어야 할 아버지가 가장 가혹하게 자신을 내치는 현실과 최후의 순간까지 여동생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으나 여동생 역시 그의 몰락이 사실로 확인되자 냉정히 떠나가고 혼자 남은 주인공은 그 모든 현실을 떠안고 쓸쓸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산업 사회의 냉혹한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어떤 평론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양력을 잃은 가장이 홀대당하며 몰락하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이러한 해석에는 자본주의가 배태하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가족들은 물론 주인공 자신도 동의하며 평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사회에 대항하기보다는 그 구조에 순응하는 삶이 우선됨을 암시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와 진미령의 미운 사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어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지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어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리워하는 사랑 호흡하는 사랑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젖었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지라는 동화는 원래 북유럽의 전설을 모티브로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죠. 16세기 영국 왕궁에서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튜더가 태어났고 같은 날 런던 뒷골목에서는 술주정뱅이 거지의 아들인 톰 켄티가 태어났는데요. 두 소녀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음에도 고귀한 왕자와 미천한 거지라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완전히 다른 운명을 걷게 되죠. 톰의 아버지 존은 톰이 국어를 나가 제대로 국어를 해오지 못하면 때리고 굶기는 등 아동 학대를 일상화하지만 어머니와 쌍둥이 누이들인 베터와 낸이 자주 그를 챙겨주고 다른 거지 아이들과 함께 앤드류 신부에게 라틴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했죠. 어느 날 우연히 왕궁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지 톰을 보게 된 왕자 에드워드는 톰을 윽박지르는 경비병에게 아버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며 도리어 꾸짖고는 그를 안쓰럽게 여겨서 친히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이를 계기로 친해진 두 소녀는 재미삼아서 옷을 바꿔 입었는데요. 놀랍게도 톰과 에드워드는 똑같이 생겨서 겉으로 보아서는 둘을 전혀 구분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에드워드는 옷을 바꿔 입은 상태로 톰에게 무례하게 대한 경비병을 혼내주러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경비병에게 거지로 몰려서 쫓겨나게 되고 거지인 톰은 졸지에 왕자가 되는데요. 궁중의 예법을 배우지 못한 거지 왕자는 왕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한 탓에 왕자가 미쳤다는 소문이 온 왕궁에 퍼지게 되었죠. 거지 톰은 자신의 신분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자 어색했던 궁중 예법을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고 예절책을 읽어가며 예법을 익히고 정부를 돌보면서 무자비하고 잔인한 형벌들을 폐지하여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왕자님이라고 칭송을 받게 되는데요. 거지 톰 켄티는 왕자로 호의호식을 하면서도 불안에 떨게 되죠. 한편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로 취급되면서 거지 속으로 돌아다니며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기사 마일스 핸든을 만나 그에게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요. 에드워드는 감사를 표하며 자신이 왕이 되면 그에게 귀족 직위를 주겠다고 하지만 마일스는 당연히 믿지 않았고 에드워드가 착하긴 한데 다소 정신이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호응해 주죠. 헨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는 마일스를 독촉의 궁궐로 가자고 했으며 이에 마일스는 에드워드와 같이 말을 타고 필마단기로 궁궐로 향했는데요. 도착해 보니 거지 톰 켄티가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톰 켄티가 왕위를 물러받아 대관식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 에드워드가 궁숭에 난입해 자신이 왕자이자 왕이 될 사람이라고 소리쳤고 톰도 에드워드를 가리켜 저분이야말로 진짜 왕자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증명을 한 후에 에드워드를 진짜 왕자로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톰도 그동안 왕자로서 누린 특권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 대관식을 하러 떠날 때 군중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달려든 어머니에게 충동적으로 여인이여 나는 그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버린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하기로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오갈 데 없는 왕자를 돌봐준 마일스는 진짜 왕자였던 에드워드 덕분에 백작이 되었고 거지 시절의 에드워드를 도와줄 때의 약속대로 왕 앞에서 의자에 앉을 권리도 받게 되었죠. 톰은 원칙대로라면 왕족을 우롱한 죄로 사형에 처해져도 이상할 게 없으나 잠깐이지만 왕위에 있었으니 특별히 존경받아야 한다는 에드워드의 주장과 여러 선행을 베풀므로써 왕실의 위신을 살린 공적으로 관직을 하사받고 그리스도 자선학교 교장에 임명되었고 아버지 존 켄티는 어디론가 아예 실종되어 버려 영국의 어느 누구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었으나 어머니와 누나들 등 나머지 가족들은 에드워드의 배려로 오랫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에드워드는 거지로 지낼 때의 힘든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서 현명한 왕이 되어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원작 마지막에는 아예 야만적인 그 시대에서 유일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에드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즉위 후 6년 후에 사망한다는 아쉬움으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와 비교해 보아도 단명한 에드워드 6세는 장수하지는 못했지만 값지게 살았다는 언급이 있으며 아버지인 헨리 8세와 누이들인 메리 공주, 엘리자베스 공주, 사촌 누이 제인, 그레이에 대해서는 톰의 시각으로 본 언급도 있다고 하네요. 아버지 헨리 8세는 매우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성질이 불같지만 에드워드 왕자에 대해서만큼은 한없이 너그럽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엘리자베스와 제인, 그레이는 언제나 우아하고 기품 있는 교양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실제 역사에서도 엘리자베스와 제인, 그레이는 학업에 열중하여 외국어에 대단히 능해서 엘리자베스는 6개 국어를 자유롭게 말할 정도로 언어에 출중하고 제인, 그레이도 그리스, 라틴어, 히브리어 등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공주는 언니 메리의 뒤를 이어 엘리자베스 1세로 등극하는 인물인데요. 제인, 그레이와 함께 놀라울 정도로 학업 능력이 출중하다는 평가가 나오며 눈치 빠르고 센스 있어서 분위기 수습을 주로 해주는 글로 그려지고 있죠. 왕자 생활에 익숙해진 톰 켄티가 제인, 그레이와 함께 자주 불러서 같이 놀았는데 영리하고 유능한 모습에서 장차 유능한 군주가 될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온갖 고생을 한 진짜 왕자 에드워드에게 내려진 신의 축복은 다름 아닌 인복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지로 살면서 톰 켄티, 마일스 핸든 등의 진정한 축복들을 얻게 되었고 특히 거지 톰 켄티가 엄청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은 에드워드에게는 엄청난 천운이었다고 할 수 있었겠죠. 만약 톰 켄티가 악한 마음을 먹었더라면 궁중 예법 및 교육을 그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익힌 뒤 자신이 진짜 에드워드라고 우기면서 에드워드를 톰 켄티라 뒤집어 씌우고 왕 사칭죄로 참수해버린 뒤 영국을 집어삼켰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광해군 8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한 명의 광해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당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광해군 8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져가던 왕 광해는 도성지 흑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협에 노출될 대역을 찾을 것을 지시하는데요. 이에 흑윤은 기방의 추객들 가운 사이에서 걸쭉한 만담으로 인기를 끌던 하선을 발견하고 왕과 똑같은 외모는 물론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로 왕의 흉내도 완벽하게 내는 하선은 영문도 모른 채
궁에 끌려가서 광해군이 자리를 비운 하룻밤 가슴 조이며 왕의 대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허균은 광해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 하선에게 광해군을 대신하여 왕의 대역을 할 것을 명하는데요. 저작거리의 한낱 만당꾼에서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어버린 천민 하선은 허균의 지시하에 말투부터 걸음걸이 국정을 다스리는 법까지 함부로 입을 놀려서도 들켜서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왕노릇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예민하고 난폭했던 광해와는 달리 따뜻함과 인간미가 느껴지는 달라진 왕의 모습에 궁정이 조금씩 술렁이고 점점 왕의 대역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하선의 모습에 허균도 당황하기 시작하죠. 작은 실마리를 가지고 제작된 드라마와 영화는 이 점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실상 광해를 시해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었죠. 하선이 광해의 대역을 맡은 이후에도 대동법을 방해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파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계속해서 하선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가짜 광해라는 의심을 하고 있던 이 점이 궁녀를 통해 하선에게 광해에게 있던 가슴의 상처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반란을 일으켜 하선을 끌어내리려고 용포를 벗겨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지만 성정원 일기를 통해 하선의 행적을 본 광해군이 하선 대신 그곳에 와 있었고 결국 박충서 일당은 모조리 추포당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주인공 이병헌의 1인 2역 연기는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 연기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훌륭한 내면 연기를 선보인 데다가 성격과 생활상의 극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난해한 1인 2역을 완벽히 소화했다는 건데요. 또한 이병헌뿐 아니라 류승룡, 김인권, 장광, 한효주, 심원경 등 주 조연 배우들의 흠잡을 데 없이 펼쳐진 연기력 또한 이 영화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죠. 광해는 줄거리나 영상미 등의 작품성 자체로도 호평이 우세했는데요. 그 때문에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와 입소문이 이어졌으며 주요 포털 영화란에서도 관객 평점 9점대를 넘는 호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영화 설정 자체는 이미 유사한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신선하지는 않으나 영상미, 짜임새 있는 줄거리 등등 영화 자체로는 흠잡을 구석이 딱히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작품 초반부터 결말까지 억지스러운 전개가 없고 흔히 한국 영화를 평가절하시키는 신파 부분마저 자기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플롯으로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당나라 덕종대에 강남 양주에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집 남쪽에 커다란 괴하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어느 날 순우분은 친구들과 괴하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집마당 처마 밑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보니 괴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신이라면서 두 관원이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것이었죠. 정신없이 따라간 순우부는 괴하나무 아래쪽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 화려한 도성에 당도했는데요. 성문에는 금으로 새겨진 대괴한국이라는 현판이 있었죠. 순우부는 괴한국 국왕의 환대를 받으며 부마의 자리에 오르고 남가군이라는 지역의 태수로 임명되었는데요. 그 후 5 아들과 2 딸을 두고 20여 년간의 통치로 남가군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백성들은 순우분을 칭송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순우분의 능력을 시기하는 자들이 생기자 국왕은 순우분에게 그대는 본래 속세의 사람이니 고향에 다녀오라고 하면서 3년 후에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하며 관원을 시켜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그날 밤 순우분이 집으로 돌아와 처마 밑에 서 있는데 관원의 큰 호령에 눈을 번쩍 뜨니 처음 처마 밑에서 잠이 들었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제야 순우부는 그간의 모든 일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기억이 너무 생생하여 괴하나무에 가서 살펴보니 개미집이 있었죠. 남쪽으로 난 가지에는 네모난 모양의 개미집이 있었는데 역시 남가군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그곳에 가보니 간밤에 비바람이 몰아쳐 개미집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 사라져 버렸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남가 일몽인데요. 결국 순우부는 인생이라는 것이 남가의 꿈처럼 부질없고 더덥다는 것을 깨닫고 도술에 전념하며 지내다가 3년 후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3년이 바로 괴한국의 임금과 약속했던 기한이었던 것이죠. 오늘은 자이든 타이든 신분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심리학에서는 역할 바꿔보기가 있는데요. 역할을 바꿔봄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연숙의 초연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먼 산 부엉이 밤새워 울어대고 함내 물소리 가슴 적실 때 나는 사랑이 뭔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갔나.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 내 사랑. 나는 사랑이 뭔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갔나. 그대를 기다리네.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기다리는